손혜원 의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계속 쏟아지면서 사태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이고 동시에 정부 여당도 겸허해져야 한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네, 여권 내부에서도 처음과 달리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손 의원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더 매서워졌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손혜원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은 백지 신탁한 회사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당선이 되고 나서 문체위원으로 활동하기 직전에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 백지 신탁을 농협은행에 했는데 이 회사가 목포 땅을 매입했다. 얼핏 들어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설명을 쉽게 한번 해주시죠. 네,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사적인 이런 이해 충돌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적인 이해관계에 만일의 경우 개입하게 될 경우는 공직자로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유 주식의 합계 3천만 원 이상이 될 때는 1개월 이내에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지시라든가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본인과 완전히 거리를 두고 공직자로서 사적인 이해관계에 개입되지 않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2016년 9월에 이제 문체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본인이 아무래도 이 문화 관련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사임을 했고요. 결국은 이사직까지도 다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대표를 맡게 되는 과정인데요. 올해 1월 달에 목포에 가서 두 필지 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택지와 또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관계가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을 남편에게 추천을 했다는 그런 이제 증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손혜원 의원 측에서는 매각 사실을 몰랐다. 농협 측에서 농협에 백지 신탁을 했거든요. 농협에서 전혀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과연 어떤 것이 정확한 경위였는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더불어서 만일의 경우 이런 추천이라든가 의견 제시에 이런 게 있었다면은 공직자윤리법이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더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명백하게 좀 가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일파만파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지금 손혜원 의원이 해명을 한 걸 보면 주식 매각 결과를 농협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언뜻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사안의 어떤 본질과 어떤 부분이 바로 맞습니다. 이 본질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로 사실은 본질을 좀 흐르는 의도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주식은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됐다면 통보를 받았겠죠. 매각이 안 되고 본인이 지금 농협은행에 맡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두 필지를 산 거 아닙니까? 올해 1월에, 작년 1월에.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은 남편한테 사라고 권유를 했고 또 이제 그거와 별도로 크로스포인트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 건물하고 택지를 한 15곳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남편이 재단의 대표 아닙니까? 근데 남편은 재단의 이사장인데 재단이 그걸 구입하는데 남편은 목포에 간 적도 없고 다 아내가 알아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 회사가 산 것도 결국은 손혜원 의원이 활발하게 아마 이야기를 해가지고 산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명백히 이거는 공직윤리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백지 신탁의 그 취지하고 어긋나게 지금 회사가 그 필지를 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나는 주식 매각 여부를 농협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않아서 몰랐다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히 확인이 돼야 되고요. 제가 보기엔 손혜원 의원이 굉장히 그쪽 지역에 적극적으로 내려가서 또 거기에 큰 손들과 같이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또 재단이 산 거에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회사가 산 거에도 손혜원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다면 백지 신탁의 근본 취지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본인이 그 당시에 뭐 지금 이제 물러난다고 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백지 신탁을 한 회사에 추천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지금 불법이라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이 지금 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의 원칙을 본다면 어긋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손혜원 의원도 좀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방금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지금 다분히 커 보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본인의 행위가 그렇다면 정말로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정신에 충실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공직자,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그런 최소한의 헌법기관으로서 기본 자세는 충분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번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아무리 손혜원 의원이 선의의 마음으로 출발을 했더라도 예. 법을 만들고 또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이 좀 다른 새롭게 불거진 논란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혜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되는 과정 원래는 6번 탈락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우진 보호처장을 손혜원이 만난 이후에는 선정이 됐다. 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손혜원 의원이 이 2월에 피우진 보훈처장을 부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우진 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를 지금 확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라. 아버지는 조선공산당 청년당원으로 활동을 했단 말이죠. 예.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6차례에 걸쳐서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안 된 거란 말이죠. 사회주의 활동 때문에. 그런데 뭐 학대하고 있으니 한번 이번에 신청을 해보라고 피우진 보훈처장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신청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4월, 그게 2월 시점이고 이제 4월에 보훈처의 규정이 좀 바뀝니다. 소위 독립유공자를 지정하는 이 범위를 확대를 해서 예. 뭐 공산당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뭐 독립운동을 했다면 뭐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바뀌어요. 4월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 손혜원 의원이 보훈처장 만난 지 2개월 뒤에 규정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8월 유공자로 지정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손혜원 의원 어머니에게 예. 직접 유공자증을 수여를 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훈처 설명은 그 내부 규정이 바뀌기 전에 그런 방침은 이미 서 있었다. 예. 손혜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이 만나기 전에. 그러나 그 설명이 그대로 뭐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손혜원 의원이 여당 의원이에요. 그리고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 뭐 다른 문제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컨대 국립중앙박물관 예. 손혜원 의원이 어떤 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뭐 언성도 뭐 올리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야당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김정숙 여사와 굉장히 뭐 친한 친구 사이고 네. 이런 것들이 피우진 보훈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 의원 또 대통령 영부인과 가까운 분 그런 분이 말씀하면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정말 정확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독립유공자 문제도 그렇고 말씀하신 국립중앙박물관에 뭔가 인사 압력을 줬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국회의원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손혜원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면은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사실은 법적인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 뭐 여러 가지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이 과정을 따져봐야 되고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혜원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보훈처 이 사안만 할 때 제가 이제 한국보훈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보훈처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요. 네. 피우진 처장이 현재 보훈처는 사실 굉장히 깐깐합니다. 쉽게 그동안의 보훈처가 이런 독립유공자를 심사하고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바뀐 거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직접적으로 북한에 뭐 동조 찬양하거나 아니면 네. 뭐 북한의 그런 직접적인 게 아니면은 가능한 한 인정해 주자는 쪽으로 이제 규정을 바꾸는 쪽에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보훈처가 보여주는 이런 행정 심사의 과정이 그렇게 저는 쉽게 압력을 넣었다고 해서 쉽게 들어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대신에 그 과정은 꼼꼼하게 좀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고 이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 적극적으로 손혜원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역시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심사 과정들 엄격하게 집행하고 또 독립유공자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이 부분은 다른 독립유공자들이 반발하고 예. 시위가 벌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예민한 문제. 문제네요. 그럼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국회에 뭐 항의 오고요, 집회가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쉽게 이거를 올려주고 이런 사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동안의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과연 정확하게 혹시라도 법에 어긋난 측면이 있었는지 또는 정부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를 밝힌 이후에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인데 자칫하면 의혹만 얘기하다가 진실과는 또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요. 예. 손혜원 의원이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피우진 보훈처장을 불러서 국회에서 만나지 않고 조용히 보훈처가 전혀 모르게 그냥 과거처럼 신청을 해서 보훈처가 뭐 손혜원 의원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심사 과정에서 알 수는 있겠지만 네. 보훈처장을 전혀 만나지 않고 조용히 소위 신청을 했다면 훨씬 손혜원 의원이 지금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보훈처장을 불러서 내 아버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한번 이번에 신청해봐라. 이거는 이 처신은 사실은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명백히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선호 과정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먼저 손혜원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고 보훈처가 여기에 대해서 그랬다면 사실은 그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훈처에서 나오는 얘기는 보훈처에서 피우진 처장이 먼저 권유를 했다라고 지금 이 보훈처의 해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후 관계 그리고 만일의 경우 정부가 그것이 국회의원에서 부당한 압력으로 느껴질 상황이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한 말씀만 더 예. 붙이면 네. 피우진 처장이 먼저 권유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피우진 처장을 만나자고 부른 사람은 손혜원이에요. 손혜원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피우진 처장이 그럼 한번 이번에 해보시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보훈처장을 불러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팩트 하나만 좀 짚으면요. 예. 손혜원 의원 측에서는 상임 일정에 맞춰가지고 피우진 처장이 인사를 온 거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얘기하기 위해서 불렀는지 지금 불렀다는 얘기도 나오고 오는 있지만 길에 그냥 한번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요. 해당 예. 상임위에 관련된 의원들에게 원래 그 기관 장이 사실은 인사를 하고 예. 그런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명백하게 좀 짚어봐야만 되고 잘못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예. 압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압력으로 또 상황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봐야 지금 된다 그 생각합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니까 손혜원 의원은 보훈처를 소관으로 둔 상임위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훈처장이 손혜원 의원한테 인사갈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피우진 처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혜원 의원이 연락이 왔는데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마침 국회 상임위 일정이 있어서 간 김에 상임위 일정 겸사겸사? 소화하고 네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먼저 연락한 건 틀림없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손혜원 의원 논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뭐 백지신탁 얘기도 했고 보훈처 얘기도 했고 어찌 됐건 팩트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이야기 듣고 오시죠. 요즘 목포의 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된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 더 겸허해져야겠다 하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뭐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시점에 저런 얘기를 한 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런 사안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그런
도심과 관련된 정책들 또 문화재와 관련된 정책들이 사실은 불신을 낳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야당과 여당 간의 이런 정쟁화되는 모습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한 일단 불신이 커지고 정부의 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일단 그런 걱정을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의원들의 발언이 사실은 좀 도를 넘어가고 있고요. 특히 손혜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이 사실은 뭐 모든 것을 걸고 나타나는 그런 발언의 양상들이 네. 사실은 헌법기관으로서는 좀 더 신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예. 마치 개인의 정치가 모든 것을 다 뭐 판단하는 듯이 지금 그런 발언으로 양성이 흐름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 경험, 특히 정치 경험도 풍부한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이런 입법기관으로서의 발언들이나 또는 이런 조사가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국정에 도움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자칫하면 이것이 여야 간의 싸움으로 해서 뭐 특검을 하느니 국정조사 또는 이를 옹호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도리어 현재 사실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네. 경제와 민생도 어렵고 또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칫하면 국민들의 불신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도 좀 제대로 해달라.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좀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낙연 총리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네. 경우에는 손혜원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는 듯 했는데 이 가운데 금태섭 의원이 좀 다른 결의 발언을 했거든요. 네, 금태섭 의원은 변호사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법률 관계에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예.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그동안 한 행동과 관련해서 많은 보도들이 있었고 또 이제 확인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걸 보고 본인이 율사로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해충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저도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이제 지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란 예. 말이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도심 재생 또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 대해서 목포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가옥들 그런 공간이 많은데 그거를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또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을 보존을 하고 그래서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올리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정책 질의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등록문화재 지정을 하고 근대 역사 문화공간 지정을 하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른 지역 원래는 뭐 전주, 영주, 군산 정부가 검토한 건 그거였어요. 근데 목포를 꼭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 전에 그 지역에 매입을 지금 했다. 건물과 땅을 매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정하라고 하니까 본인의 사적 이익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공익과 관련된 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익 충돌 금지의 원칙,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원칙을 손혜원 의원은 지키지 못했다라고 금태섭 의원이 지적한 거죠. 그다음 이낙연 총리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잘못된 여부가 있는지는 법적으로 엄중히 좀 가리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오늘 한 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니고 당정청 회의에서 국회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 모두 발언해서 작심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나름 저 총리의 말씀을 좀 무게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손혜원 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고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 예. 물론 이게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많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들이 손혜원 의원이 선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나타난 행동들은 그 선의로 다 포장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마치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손혜원 의원, 초선 의원이 자기 당 소속이었지만 탈당하는데 원내대표가 그 옆자리 서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해견하고 손혜원 의원이 해견하고 나서 원내대표 뭐 어깨를 토닥토닥하는 모습까지 나왔는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 옆자리 순으로 인해서 굉장히 당내에서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모습과는 한결 정말 다른 모습이에요. 이낙연 총리 모습은. 또 이낙연 총리는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좀 더 겸허하게 이번에 앞으로 처신하면 좋겠다는 네.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부 여당 특히 여당 의원들이 무리를 빚는 거에 대한 일종의 이 일침을 가한 거로 해석을 합니다. 완곡하게 이야기한 거죠. 금태섭 의원에게 또 아니 이런 예민한 부분 발언하시면서 왜 내게 확인하지 않으셨나 이런 글을 올렸고 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언론이 이렇게만 일하면
전국 지방도시 다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도시마다 내가 가서 집들을 사드려야 하나? 좀 비꼬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과도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본인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기관이자 헌법기관으로서 활동하는데 그것은 법에 맞아야 되고 또 국민들의 상식에 맞아야 된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의혹이 원래 또 과도한 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원래 디자인이라든가 브랜드 이쪽 전문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권의 문법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약간의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네. 이런 발언들이 최소한도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 지금 특히 뭐 도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초기에 뭐 매체에서부터 이제 20채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야, 이 숫자가 되면은 뭔가 이건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손혜원 의원이 정말 정치인이라면, 헌법기관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런 답을 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아무리 의혹이 있더라도 본인이 가서 권유하고 해서 도시를 일으킨다고 도시가 일으켜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책을 만들고 지역에서 호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입법 활동과 또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본인이 직접 권유하고 또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모습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야당도 그런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언론도 마찬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손혜원 의원이 좀 더 본인이 역시 여의도에 아무리 여의도의 문법을 거부한다고 하지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께 최소한도 법 감정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으로 이 사안을 이해시켜드리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과도한 것일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하거나 사과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후에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미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국민들께 이해시키고 또 네. 자신의 입장을 잘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처럼 경험이 이제 풍부한 분이 이 부분에 상당히 강한 어투로 얘기를 한 것이 이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SNS 활동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 내일 목포에서 또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어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좀 손혜원 의원 성격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다른 의원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분이 사실은 남들한테 공격할 때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본인은 뭐 나름 시작은 선의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의가 이 행동과 선의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행동의 결과가 선의를 다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지금 공인으로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보인 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나의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일부 지지층은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판이 커졌기 때문에 네. 지지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 후원금도 뭐 좀 몰려들고 늘었다고 그러나 하더라고요. 손혜원 의원을 바라보는 국민 대중 일반의 시선은 훨씬 싸늘해졌다고 봅니다. 게다가 목포 현지에서도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땐 손혜원이 우리 동네 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이거를 살리려고 예. 또 보존 가치를 높이려고 한 거라고 선의로 봤다가 처음에 집이 9채, 그다음 10채, 15채, 20채, 25곳, 21채 플러스 택지 여권, 예. 4곳 이렇게 나오니까 게다가 손혜원 의원은 이 등록문화재 근대 역사문화공간 지정되기 전에 이미 대부분을 많이 샀어요. 3분의 2가량 샀고 싸게 산 겁니다. 예. 지정된 다음에는 값이 두세 배 올랐어요. 그리고 외지인들이 또 몰려들어서 투기 양상까지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외지인들이 많이 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목포 시민들이 이건 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이 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지금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혜원 의원에 대한 시각은 많이 일반 대중 시각은 싸늘해졌어요. 그러나 손혜원 의원은 본인이 그동안 보여준 거기서 지금 후퇴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본인의 이제 결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 맥락에서 내일 목포 방문이 나온 거죠. 아마 내일은 일부 지지자들은 또 손혜원 의원을 응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손 의원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더 짚고 가시죠. 민주당은 일단은 손 의원 탈당 기자회견 이후에 뭐 물론 이제 무소속이니까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침묵 이미 사실은 민주당 소속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에게 정확한 해명을 듣고 또 조사도 하고 파악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 검찰 조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는 그 이전에 도덕적인 역사적인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저는 만일의 경우 손혜원 의원이 여러 가지 받고 있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부분은 또 국민들께 상당히 충격이 될 거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 20채가 넘는 집이 뭐 이런 매입의 규모라든가 또 그 과정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동안의 뭐 우리 역사라든가 정치사를 본다면 국민의 불신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집권 여당답게 그 부분은 밝힐 부분은 밝혀주고 국민들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상세하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해시키고 또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고 이것이 저는 진정한 집권 여당의 자세다. 과거에 뭐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여러 정당들이 네. 어떻습니까? 다 감추고 하려다가 나중에 국민들이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그걸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민들께는 가장 정직한 것, 정직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진실된 사안들을 좀 낱낱이 집권여당답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파악하고 이 부분을 국민들께 이해시켜 드려야만 이 사안이 뭔가 이루어지지 마냥 무대응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야당도 또 지나치게 그걸 공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도 네. 보이거든요. 뭐 국정조사 일단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데 미진하다면 가야 되는데 네. 모든 것을 다 뭐 모든 사안마다 지금 다 특검 국정조사 나오는데 저는 이런 모습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야당도 국정을 걱정하면서 대안을 내놓고 또 이런 여당도 정말 진실되게 국민들께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있을 알겠습니다.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주제를 넘겨서요. 지금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정말 매섭다고 했는데 좀 대비가 되는 게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논란입니다. 이 뭔가 온도 차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역시 민주당 의원이지만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문제를 키워줘서 고마울 수도 있어요. 자기 이야기는 싹 감춰서. 그러나 또 한국당 의원도 뭐 이미 두 분 다 전직이 됐지만 예. 관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소위 재판 거래와 관련된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사단도 지금 편성하지 않고 있었고 확산하지 않더라고요. 네. 문제를.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먼저 원내 수석 부대표직을 뭐 내놓겠다고 하니까 바로 조치를 취했어요. 예. 그 서영교 의원은 재선입니다. 그런데 초선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좀 감싸는 모습이었어요. 예. 처음부터 이건 투기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손혜원 의원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소위 문체위의 간사직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도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한국당이 이래서 이게 권력형 아니냐. 김정숙 여사와 관계를 계속 한국당이 제기한 까닭도 민주당이 초선인 손혜원 의원은 좀 감싸는 듯한 모습. 그다음에 재선인 서영교 의원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그냥 서영교 의원이 알아서 조치하게끔 내버려 네. 두는 모습. 이러니까 좀 이 결의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지금 손혜원 의원은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가능한 한 개입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미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초동 조치를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네. 아무리 손혜원 의원이 탈당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처음에 손혜원 의원을 감싸려고 했던 거는 두고두고 남는 겁니다.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투기 혐의나 공직윤리법 위반이나 부패방지법 위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민주당의 처음 초동 조치는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서영교 의원의 문제도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소장에 나타난 게 사실이라면 본인은 근데 기억이 국회 안 나요. 파견된 그 부장판사를 만나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근데 그 판사가 만나지도 않고 서영교 의원이 부탁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임종원 전 법원 행정차장한테 이메일로 보냈겠습니까? 서영교 의원이 기억을 안 날진 몰라도 그런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의 경우는 그때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질 않았어요. 서면 조사만 받았는데 저는 이거는 별개로 다시 한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혜원 의원에게는 정말 아주 엄하게 지금 한국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서영교 의원에게는 뭐 그렇게 또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영교 의원이 당시 상고법원에 대해서 유보적이고 이런 것들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원 처장이 사실은 교묘하게 이용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만일 그 상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더불어서 이 부분이 자유한국당 입장은 정말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본인 과거에 당의 의원을 했던 두 사람 노철래 의원과 이군현 의원이 개입돼 있고요. 또 현역 의원이 이 과정을 다 중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올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이걸 밝히지 않는 거 제1야당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모든 걸 다 반대하고 뭐 정계특위, 5월 광주특위라든가 또는 유치원 3법 질질 끌고 반대하고 해서 결국은 유야무야시키면서 개혁을 지금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져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거의 뭐 10%에서 20%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성찰하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지금 오죽하면 뭐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옹호하는 의원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당내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리를 긋고 또 내부에 이런 잘못이 있을 때 스스로도 반성하면서 갈 때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줄 거다. 이것은 여당도 국민들께 질책을 받아야 되고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따가운 그 질책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내용 짚어보시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도 지금 조명을 좀 못 받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 네. 민주당이 안을 내놓은 게 의원 정수 300명은 유지를 하고 지역구 253석을 200석으로 줄이겠다. 자, 이게 현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지금 그 질문을 이 국회의 어떤 상황이나 네. 정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모든 분들한테 물으면 전부 불가능하다고. 네. 심지어 민주당 출신인 국회 사무총장, 네. 유인태 사무총장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렇죠.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왜 이걸 내놨을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는 거 알면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야당들이 다 불가능하다는 거 내놓은 건 가짜라는 이거는 얘기도 협상용 바로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피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강조한 것들이 있었고 연동형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한 것도 있고 그러니 왜 민주당은 안 내놓느냐 하니까 이제 일단 다 받기 어려운 걸 내놓은 거예요. 한국당만 이제 남았습니다. 한국당은 아직도 당론도 안 정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연동형이 안 되는 까닭은 본질적으로 한국당과 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안에 있어서 좀 정정당당하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좀 접근을 한다면 연동형이 꼭 필요하다. 연동형 사실은 우리 국민 한 표 한 표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비례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나온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연동형을 정말로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물론 반대합니다. 너희들 국회의원들 300명이 우리 세금 써가면서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지금 정치 불신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 수를 늘리기는 어렵지만 예. 연동형으로 간다면 의원 수 늘려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한 20% 늘려서 360명으로 한다면 연동형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 이야기고 국회 자문위에서도 그런 안을 냈어요. 그런데 60명을 늘리자면 국민들이 굉장히 아마 노하실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10% 정도 늘려서 330명 정도로 해서 국민들께 정말 호소를 하고 좀 국민들 설득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다짐도 하고 정치를 좀 잘하겠습니다. 하고 30명 정도 늘려서 국민의 어떤 한 표 한 표의 그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세비 동결하고 네. 국회 현재 쓰는 예산 안에서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연동형으로 간다면 지역구 수는 조금만 줄이면 돼요.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53석을 지역구를 줄인다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국회의원들 다 난리 날 텐데요. 약간 줄이고 해서 지역구 약간 줄이고 비례대표는 한 100석으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 한다면 아마 접점이 찾아질 텐데 일단 민주당 그 늘리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게다가 한국당도 안 늘리겠다는 거니까 민주당이 일단 툭 던져본 거예요. 아무도 안 봐줄 줄 알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쨌든 불가능한 개혁안을 내놨다고 평가를 해주셨고 한국당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53석 어떻게 줄일지 일단 답을 내놓으라고 민주당에 공을 던지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총리 추천제를 받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를 하겠다. 이 말은 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총리 추천제라는 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총리를 선출하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거든요. 그런데 내각제에서 하는 이
추천제를 하는데 더군다나 또 야당이 추천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헌법 개정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헌법 개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안 하겠다는 거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그대로 저는 명식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좀 잘하는 것도 칭찬하고 싶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게 이렇게 국정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발목을 잡는 형태. 왜냐하면 정개특위 의원을 제대로 추천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끌렸습니까? 바로 자유한국당이 그랬거든요. 광주특위 그렇죠. 모든 사안마다 지금 제때 정해진 시한 안에 추천도 하지도 않고 구성도 안 시켜주고 또 막상 나오면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께 정말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이게 아니다. 여기서 좋은 대안 내놓고 과감하게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숫자가 저는 정개특위에서 내놓은 안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 정해진 예산과 이런 속에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정치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다 그냥 내놓은 채 여당의 모습도 사실은 이 협상 카드 내놓고 조금씩 가는 것도 사실은 좀 옹졸해 보이고요. 야당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자꾸 개혁 입법을 못하게 하고 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아마 그런 나름대로 내심의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야당도 절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안으로 우리 정치가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떠나갔던 보수 유권자들이 돌아올 텐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사실상 반대를 이미 노정하고 있는 이런 좀 얄팍한 꼼수처럼 보이는 것들은 제1야당이 할 그런 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좀 진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다만 지난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냈잖아요. 무산됐지만 개헌 안 하면 난리 날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개헌은 싹 들어갔어요. 사실은 개헌은 우리가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은 더 느꼈어요. 그러니까 개헌 문제가 지금 완전히 잠복이 돼버렸는데 개헌 문제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은 개편대로 논의하고 개헌은 개헌대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연동을 시키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불가능한 걸 내놓으니까 한국당은 더 불가능한 걸 내놓은 상황인데 선거구제는 논의하고 개헌 문제 좀 진지하게 해서 우리 지금 이 권력구조 문제 있는 거 바꾸고 대통령 권한이 너무 비대해졌는데 이거 분산하는 방안 연구도 하고 이거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